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알코올 중독이 과연 어떤 병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남들은 나한테 중독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중독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도대체 어떤 병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톨릭 관동대학교 기선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 계신 분들께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기선완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내용이 가장 어쩌면 근본적인 주제일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알코올 중독은 굉장히 오래된 병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노아의 방지로 유명한 노아가 술을 먹고 동굴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좀 흐트러진 태도로 들어가 있다가 자식들이 들어가서 이제 모시고 나왔는데 그때 막내 아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에 취해서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남한테 투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보인다. 이집트의 벽화에도 알코올과 관련된 벽화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부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술을 좀 많이 드실 뿐이다. 혹은 성격이 좋아서 술을 못 끊는다. 그 사람은 애주가일 뿐이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 환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많이 무너뜨려서 예를 들면 역사에 그 철도 역사에 신문지 깔고 소주병 갖고 누워 계신 분들만을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불황인, 술 주정뱅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술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아주 많이 계시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흔한 이미지는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몸도 전혀 추스리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이 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 체계가 다 무너져 내려서 그렇게 되신 분이고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의존은 남용과 달리 좀 중독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의존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그 어떤 신체적인 반응, 생리적인 반응이 많이 생겼을 때를 조금 더 특히 의존이라고 씁니다. 그렇지만 의존이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우리 몸에 생리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금단 증상이라든지 혹은 갈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좋아서 자꾸 추구하게 되는 어떤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몸의 반응, 생리적인 반응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그 사회 기능에 큰 지장이 생겨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하게 되는 것. 이게 크게 3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조절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생리적인 반응이 생기는 것. 세 번째는 그 결과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살림살이도 어렵고 직업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의존의 큰 증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증상이죠, 아주. 여기서 얘기하는 의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독의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조금 더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용어로 의존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하고 알코올 의존이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개념의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존이 진행이 돼서 너무나 그 물질을 오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물질이 몸이 쩔어 있고 뇌가 쩔어 있다가 갑자기 그 물질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이 막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자율신경계가 흥분해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흔히 얘기하시는 손 떨리는 증상. 손 떨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뭐 환각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소리도 들리고 헛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주 안 좋은 증상들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다시 그 물질을 섭취하면, 다시 말하면 술을 계속 드시다가 더 이상 이제 밖에 나가서 술 살 기운이 없어서 술을 못 드시게 되면 이제 갑자기 불안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그러시다가 뭐 천장에서 벌레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공포스럽고 피해망상도 생기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괴로울 때 다시 술을 싹 드시면은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해장술이 되겠죠. 그래서 해장술을 즐기신다 함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외래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이제 술에 좀 취해가지고 가족들은 손을 떤다고 하고 본인은 봐라 나 지금 손 안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먹어서 금단 증상이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해장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술은 술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중독이 진행돼서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고 술 없이면 못 사는 신체 상태가 됐다. 이제 뇌나 몸이 술에 푹 쩔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성도 이제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술을 대사하는 효소가 우리 간에 있는데 그 효소의 양도 충분하지가 않고 또 우리 뇌도 술에 대해서 견디는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술을 자꾸 드시다 보면은 그런 능력들이 올라가서 술을 좀 조금씩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처음에 먹었던 정도의 술의 양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는 더 많이 먹어야 취기가 오르고 그 다음에 옛날에 먹었던 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내성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내성도 이제 중독으로 진행되는 그런 중요한 생리적 반응이죠. 흔히 말하는 먹다 보니 주량이 는다라는 게 이런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 경화가 진행이 돼서 몸이 너무 나빠지신 분들, 또 노인들 이런 분들은 옛날보다 좀 못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술이 줄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하루 종일 소주 반 병밖에 안 먹는다. 나는 한 병이다. 기껏해야. 그런데 내가 왜 중독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만큼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중독이 너무나 많이 진행돼서 몸이 상해서 혹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술을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신 것 뿐이지 중독이 맞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알코올 의존증 내지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을 진단할 때 아직까지 정신과의 진단이라는 것은 그 뭐 당뇨병처럼 피를 뽑아서 뭐 공복 혈당이 얼마 이상 또 뭐 고혈압처럼 혈압을 재서 뭐 이완기 혈압이 얼마 이상 수축기 혈압이 얼마 이상 뭐 이면 고혈압이다 당뇨다 혹은 뭐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나 CT 같은 사진을 찍어서 뭐가 보이면은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의사가 환자와 가족들하고 면밀하게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 환자분이 최근 1년간 갖고 있는 중요한 증상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현상학적으로 환자가 보이는 증상들을 갖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죠. 아직.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련받은 숙련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나 가족들하고 깊이 있게 면담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절 음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절 음주가 안 되는 것이 모든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조절이 안 된다라고요.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음주의 양이나 한계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무튼 그 뭐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중독이 아닌 게 아니고 뭐 소주를 한 병만 마신다고 해서 중독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이제 술을 마시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리적인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되고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럼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게 가장 중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네네. 조절 음주가 안 되면 아 이제 나는 중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내가 조절 음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것을 무 자르듯이 딱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경험 있는 의사가 면담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진단과 관련된 그 기준 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 도구들은 되게 이렇게 이 정도면 확실하다 이렇게 절단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이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그런 평가 도구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쉽게 이제 임상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딱 한 잔만 하기로 하고 예, 가서 뭐 1차, 2차, 3차 한다. 그리고서 다음날 후회할 정도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또 블랙아웃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필름이 끊겨서 술 먹고 필름 끊겨서 뭐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내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뭐 짜증내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술 먹기 싫어해서 슬슬 피한다. 그리고 한 번 술을 마시면 뭐 1차, 2차, 3차 뿐만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 계속 먹게 된다. 뭐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술을 줄이든 중단하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반복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뭐 그 처갓집에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꼭 부인하고 가야 되는데 전날 술을 먹고 너무 조절이 안 돼서 너무너무 취해서 다음에 부인이 울면서 혼자 갔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뭐 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혹은 부인이 이 술 먹는 문제로 계속 나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잔소리를 한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결과 중에 뭐 생물학적인 것들, 예를 들면 뭐 술 많이 드셔서 췌장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간경화가 생기는 것들, 혹은 정신적인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 떨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성격이 변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수면장애가 오고 이런 것들, 또 가족 간의 심한 갈등, 또 애들이 아빠 술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피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위에서 당신 이제 더 한 번만 술 먹으면 우리는 뭐 직장에서 자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엄포. 그래서 생물학적인 부정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가족 간의 직업 현장에서 뭐 또 동료들 사이에 또 그 사람의 대인 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초래되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죠. 특히나 그런 금단 증상을 경험하시게 된다. 반복적인 그 기억력 상실, 필름 끊어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술 기운이 떨어질 때 뭐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식은땀 나고 손 떨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날 뭐 글씨 쓰는데도 지장이 있다.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러면 알코올 중독의 길로 들어서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고 계신 분들이 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가족들은 더 많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주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스스로 알아서 내가 환자입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대개는 진행이 많이 돼서 가족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병원까지 오시게 됐다. 가족들이 아주 안타까운 눈빛으로 환자를 모시고 왔다. 그러면 10중 8구 알코올 중독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낙 술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 때문에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만큼 먹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거죠. 환자분들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마십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한테 쓴소리하고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음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옆에는 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건실하게 사시는 분이 잘 안 몰리고 술 좋아하고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 주위에 그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흔히 나만큼 먹는 사람 밖에 나가보면 많다. 내가 중독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중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에게 그 술 조금 드시라고 하고 책임 있는 인생 사시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는 그분이 많이 멀어지고요. 자기하고 비슷한 술 친구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다 실속 없는 술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을 끊으시고 자기 인생을 잘 사시다 보면 그분들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죠. 그리고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문제가 진행돼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고 또 나름 소외감도 많고 또 성격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환자분들도 자기 문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반 의학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간경화, 또 뭐 말초신경염, 또 위궤양 이런 게 많으세요. 술 드실 때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잘 느끼시지 못하다가 병원에 오셔서 술 끊으시게 되면 속도 쓰리고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시니까요. 이분들이 또 의사나 간호사들 붙잡고 그냥 불평 많이 하고 불만 많이 하고 또 자기 주장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또 치료자들하고 관계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또 가끔 기억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격 문제, 수면 장애 문제, 또 우울증이 또 동반되신 분들 이런 다른 정신의학적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오시다 보니까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해서 또 가족 간의 그 무슨 재정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실이 되고 핑계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은,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많이 상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다쳐서 많이 상처받고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술 문제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래서 뭐 제 환자분은 술 문제 치료하는 거는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요번 한 번만 딱 봐주시면 술을 끊겠으니 제발 퇴원시켜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술을 꼭 끊겠습니다. 애걸복걸 하시는 분이나 혹은 나를 퇴원 안 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고 병원도 가만두지 않고 당신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조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두 분 다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시기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고, 그 마음 속에는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상처가 오히려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자들은 술 드신 것은 이해해 줄 수 없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치료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기본으로 그런 치료자와 환자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어떤 관계 형성을 갖고 이제 저희 말이 환자들한테 먹히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많은 환자분들이 술을 끊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증상은 조절 음주가 안 되는 거죠. 조절 음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본인이 술을 끊겠다고 장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내가 조절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더 이상 술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인생과 내 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생활과 내 삶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잘못 살았던 태도, 잘못 생각했던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맑은 정신에 술 안 먹고 정상화시키면서 더 이상 술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도록 내 인생을 열심히 조절하고 관리하며 사시는 거지, 감히 내가 술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십니다. 술을 끊겠다고 장담하시거든요. 이젠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술을 끊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첫걸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잘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과거 행동을 생각해 봐서, 아, 정말로 나는 술을 조절해서 먹는 것이 안 되는구나. 아니, 간혹 한두 번 안 되지만 많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지장이 생기는구나. 더 이상 술을 마시다가는 내 인생이 온전하게 유지가 안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조절해서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술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열심히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롭게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치료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럼 한 번 조절 음주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조절 음주가 불가능한가요? 그걸 참 단정적으로 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환자 중에 12, 13년 이상을 단주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나는 환갑 때는 한 번 꼭 마셔보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단주를 했는데 억울해서라도 내가 환갑 때까지 단주 잘하고 잘 살면 한번 마셔보겠다. 그래서 한 12, 13년이 지나고 단주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마셨습니다. 환갑 때요? 예. 똑같이 됐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12년, 13년 단주를 했는데 한 번 술을 마신 게 더 나빠졌다고요? 예, 똑같이 됐습니다. 또 포금하시고, 뭐, 성격 변하고, 가족들한테 뭐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말 안 듣고,
계속 술만 찾고 술 없이 못 사는 옛날 그분의 인생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거는 제 환자는 아니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20년 동안 단주하셨던 분이 재발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은 50년을 팔로우업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 70세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돌아가셨거나 끊었거나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병에서의 끝은 끊고 건강해지거나 결국은 못 끊거나 조절음주의 그 미련을 놓지 못해서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아직까지의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20년, 10년 이상 단주하셨던 분이 술을 드셨을 때 처음과 똑같이 되는 건 사실이므로 적어도 뭐 옛날에 남용 혹은 알코올 사용장애 중에 경한 상태가 아니셨던 분의 경우 정말 조절음주가 확실하게 안 되고 금단 증상 분명히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단주가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주하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술에 대한 것은 포기하시더라도 뭐 새로운 인생의 등불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중독이 아니라고 했다가도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네.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중독을 인정하는 어떤 이런 변화의 단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변할 때는 좀 이렇게 서서히 변하지. 누가 이렇게 항복하듯이 변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변할 때는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자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를 도와드릴 때는 그 환자의 변화하는 단계가 어떤지를 좀 이해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자기의 술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자꾸 뭐 필름이 끊기고 이렇게 좀 문제를 조금 인식하게 되면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자기 문제를 좀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 야, 나도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준비하는 단계가 생기고요. 그럴 때 좀 단주를 해서 그러니까 술을 끊어서 생기는 이득이 되고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드려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좀 술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심을 하도록 균형추를 바꾸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되겠구나. 평생 먹을 술 다 마셨구나.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단주를 결심하시고 단주를 이행하고 단주를 이제 쭉 유지하시게 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런 유혹을 견뎌서 잘 유지를 하시던 분도 또 재발할 수가 있죠. 재발하면 또 다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수준의 어떤 동기부여가 단주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수준에 있느냐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환자가 더 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대부분은 뭐 자기 발로 왔다 하더라도 타이반으로 오시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고 항복하세요. 그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중독이라는 병 자체가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m 단거리 시합이 아닙니다. 마라톤이죠.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분명히 되니까 지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이 많은 분이 많아요. 술 먹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한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풀이, 분풀이, 자존심 세우기로 해결하려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오랫동안 도와드리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아지고 살아남는 길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길이지 절대로 한풀이하고 분풀이하고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우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기선한 교수님 모시고 중독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사회는 술 권하는 사회, 10명에서 20명 중에 1명은 사실 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병에 걸리면 중독자라고 비난하는 모순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정말 사랑하려면 이 문제를 인정하고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데서 치료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해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듣고 모두 회복으로 한 걸음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